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경찰차 파손으로 억울하게 벌금을 물었어요. 소송에서 패소하면 개명 신청도 불가능한가요? 상간자가 형사 고소를 했을 때 대응은 중고마켓 문고리 거래 사기, 돈 돌려받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하는 판결록 시간인데요. 방송과 신문에 등장하는 화제 판결 살펴볼 텐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피자헛, 우리나라 1세대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국 피자헛이 최근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 신청을 하게 된 원인이 된 차액 감행금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피자헛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만한 이제 기업인데 이 차액 감행금이 뭐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차액 감행금이란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하는데요. 이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송이 시작된 이유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송이 시작된 이유는 기존의 피자헛을 직영으로 운영하던 가게들이 이제 체인점, 가맹점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 중에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서 재무제표를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가맹금을 본사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과연 이 가맹금 지급이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거액의 차액 가맹금을 지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판결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에 법원은 아직 지금 최종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중이고요. 네. 1심, 2심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감행금을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이에 한국 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이제 원심대로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국 피자헛 본사는 약 21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법원도 이 가맹금이 지금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이 점을 좀 인정해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는 뭐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법원이 판단한 근거의 핵심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이 차액금을 수취하였는지가 쟁점인데요. 네.
그 차액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가맹 계약에 이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맹 계약에 의해서 이 차액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가맹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액 가맹금을 수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하여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계약서의 합의사항으로 필수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서 이번 사건에서는 가맹 계약뿐만 아니라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라는 걸 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법적 근거, 차액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 이런 명시적으로 취지에서, 그 부분이 예. 규정되지 않았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법원이 굉장히 좀 과감한 좀 판단을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 차익 가맹금 분쟁 이전에 있었던 어드민피 분쟁에도 좀 영향일 수 있다. 그런 또 주장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어드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피자헛은 매달 점주들로부터 뭐 구매 대행, 전산 지원 등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취를 했는데요. 네. 그게 2012년부터는 0.8%, 매출액 대비 0.8%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네. 한 수백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예, 이거를 이제 매달 수취하였고요. 근데 공정위는 이 어드민피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한 행위다. 그래서 가맹계약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위가 이 어드민피 수취하는 게 불공정하다. 이래서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런 그 앞단의 배경이 있게 되고요. 요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차액 가맹금도 과연 공정하게 수령한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이 피자헛 매장이 약 33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점포들의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없는 걸까요? 네, 우선 항소심 선고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한테 21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2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피자헛은 이거를 이제 법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소심 결과에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네. 그래서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 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채무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채권자한테도 득이 되고 채무자도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받고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절차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일단은 보류를 하고, 왜냐하면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게 내려지는데요. 네. 그러면 재산이 동결되고 어떤 강제 집행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올스탑될 수 좀 있는 위험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채권자들과 좀 자유롭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였고요. 그래서 한국피자헛도 여전히 전국에 있는 330여 개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그동안 이런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게 아닌가 하는 또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 소송의 여파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BHC, 베스킨라빈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소송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설사 정보공개서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라고 보지 않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에 차액 가맹금이 상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유독 네네. 이제 한국 피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 역시 계약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또 정보공개서에 기재를 하였더라도 계약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또 설명을 하지도 않고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뭐 베스킨 라빈스나 BHC, 투썸 플레이스 등의 이런 점주들도 지금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거나 예정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좀 당황스럽다는 또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그러니까 먼저 계약에 편입이 되고 당사자들 간의 동의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액 가맹금이 적절한지 그리고 적절하다는 거에 대해 공감대가 있고 가맹점주와 본사 간에 그래야지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차액 가맹금의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당사자들 간에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약 당시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액금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떤 명목으로 받은지가 좀 불투명할 수가 있어요. 네.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는 차액 가맹금만 금전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금전거래가 예,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가맹점주가 이제 본사와 어떤 이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반대로 이제 가맹점주들 역시 재무제표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가맹점들은 계약 체결 시에 본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지 이런 것도 잘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금 내역서라는 걸 요구를 하고 가맹금 내역서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분쟁 같은 것도 이제 종종 상담을 하고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는 좀 가불의 관계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사에는 뭐 전문 인력들, 전문가, 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법적인 체결하는 검토도 다 먼저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주들은 요번 이런 소송 같이 좀 집단으로 소송을 해서 힘을 모으지 않는 이상 개개인이 본사를 상대로 해서 싸우기에는 좀 불균형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집단으로 대응을 하거나 변호사들의 좀 지원을 받아서 법적 분쟁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점주가 항소심 판결대로 이 차익 가맹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후 진행 경과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먼저 5살 딸아이 키우고 있는 아빠고요. 아, 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8월 달에 네. 제가 지인들이랑 같이 모모한 음식점에서 술 한잔을 하고 네. 있던 상황인데 식당에 물건을 하나 널짰니 땅바닥에 떨어뜨렸니 던진 거니 이렇게 신경이가 좀 붙었다가 네. 업주가 경찰을 불렀거든요. 네. 경찰차가 왔는데 네. 이렇게 상황 설명을 이렇게 듣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될 일이다. 그냥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내가 잘못한 거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경찰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경찰분한테 CCTV가 있으니까 네. 모니터 클릭만 하면 금방 확인되는 건데 나는 억울하지 않니 이렇게 가시면은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시면 난 억울하니까 이걸 모니터 클릭해서 CCTV만 확인 좀 해주십사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경찰분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길래 제가 경찰분들이 차에 탄 모습을 보고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네. 아니 형사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내가 뭐가 되냐. 네. 그래도 확인을 좀 억울한 부분이니까 내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좀 해주라 해가 경찰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았대는데 경찰분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집에 가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면서 그냥 헤어졌어요. 경찰차는 가고. 네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무마된 줄 알았는데 열흘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네네. 경찰 이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날 이런 일이 있어가 경찰이 출동했던 거 기억나냐 하길래 네네. 기억은 납니다. 했는데 그 안에 가게 상황은 다 끝난 문제고요. 경찰이 관여를 안 하는 문제고 가게 안의 상황은 밖에서 제가 경찰차 손잡이를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분들이 오셨던 건 기억난다 했더니 네. 그날 선생님이 손잡이를 잡았다가 경찰차가 출발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날 운전을 하셨던 분이 경찰차 손잡이를 보니까 우리 문을 열 때 보면 손잡이 옆에 비상 캡이 있다 아닙니까? 수동으로 열쇠 여는 캡에 네. 뚜껑에 네네.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빠져가지고 네. 그 다음날 경찰분이 그날 출동했던 자리 왔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주워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별 다른 문제 있나요 하니까 아니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경찰차 손잡이 캡 그게 22,900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제가 파손한 거로 돼가지고 일단은 그 파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니까 네. 일단은 선생님이 손잡이를 잡았다 놨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네. 다른 건 없으니까 그냥 조사만 와서 그냥 형식상 조사만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가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럼 나중에 언제 오실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형사님이 편한 시간에 제가 갈게요 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제가 정한 날짜는 외근을 나가서 없고 네. 추석 바로 전날 추석 당일 전날에 본인이 당직인데 네. 그날 와서 형식상 조사만 받으면 별 문제 없다 그냥 그러면서 그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휴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들렸거든요. 네네. 들리면서도 그때 제가 되네요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되냐 아니면은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되냐 하니까 네네. 그런 거 없고 그냥 조사만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추석 전날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조사를 받고 나서 손도장을 서류에 이렇게 찍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뭐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처음인데 네네. 이렇게 지장을 찍으라 해서 이렇게 뭐 그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지장을 다 찍었거든요. 네. 갑지로 접어서 찍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네. 그냥 그 뭐 조사 끝났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왔는데 네. 그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그 저는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업 종사자다 보니까 지방에서 일을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한 달 뒤에 제가 집에를 갔더니 그 약식 명령서라는 게 와 있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 저 뭐 일단 쪼가리가 이렇게 뭐 저 우편물 등기 이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약식 명령서가 왔댔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없어가 계속 반려가 됐다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길로 차를 끌고 그 법원에 갔으면 해당 지역 법원에 가가지고 그 약식 명령서를 받았거든요. 네. 직접 방문해서 받았는데 방문에 받아가지고 1층 로비에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벌금 300만 원짜리 약식 명령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판결을 내린 판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께는 뭐 전화를 할 수가 없고 그 약식계 쪽으로 해서 전화가 연결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300만 원 이게 지금 나는 도통 뭔지 모르겠다. 아, 네네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약식계 그분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뭐 이런 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억울하면 이런 걸 하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건설업을 하고 사는 몸이고 네. 5살 딸내미를 내가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날짜도 금방 뭐 일주일 내로 신청하라 하는데 그걸 뭐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신청 바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날짜도 지났고요. 아, 날짜가 지난 상태고요. 예, 예, 날짜가 지났는데 그런데 뭐 그 나중에 제가 그 아시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여쭤보고 뭐 네. 했더니 네. 그걸 안 내면 그 약식 명령서에도 돼 있더라고요. 300만 원 납부 안 할 경우 하루 10만 원씩 해가지고 유치장에 뭐 모욕한다 뭐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설명에. 네. 선생님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네,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더 들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바로 네. 이제 김희성 변호사님 연결을 좀 네, 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 경찰차 파손 이후로 지금 이제 그 벌금 300만 원짜리 지금 약식 명령서 받으신 상태고 지금 이제 그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난 상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변호사님과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정식 재판 청구를 하려면 약식 명령서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정식 재판 청구권이 소멸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설사 소멸했을지라도 내가 책임 없는 사유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증명하게 되면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상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네. 특별히 내가 그 정식 재판 청구를 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고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억울해가지고 예, 이걸 죽어도 못 낸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이야기 드리면 그 경찰분한테 제가 조사했던 분한테 그 제가 전화를 했더니 검찰에 언나 소리 없었지 않냐 하니까 본인은 고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난 그런 걸 못 들었고 그러면 네. 조사할 때 CCTV 녹화된 거나 음성 녹음 파일 있지 않냐 그걸 그러면 난 줘라 했더니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때는 CCTV하고 그 조사실에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본인 사무 책상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억울한 부분이 그때 당시 제가 고의로 파손하거나 경찰한테 폭언폭행을 했으면은 미란다 고지를 저한테 고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했을 거 아니냐. 본인도 몰랐고 나도 몰랐던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조사만 받으라고 해서 가서 조사만 받았는데 이렇게 22,900원 가지고 300만 원짜리 나도 모르는 걸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인정을 했는데 저도 모르거든요. 그 떨어진지도. 예, 근데 그 파출소 그분은 핸디캠에 내가 경찰서 손잡이 잡았던 부분이 찍혀 있다고 잡았던 부분이 찍혀 있지만은 그게 조립 불량인지 어떤 불량인지 그걸 사람이 손 잡았다가 뗐다고 해서 그게 떨어질 정도면은 그게 고의 파손이 아닌다면 그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손괴죄가 네, 되려면 그 재물의 네,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이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네, 손괴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네, 그리고 손괴가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과실로 손괴 행위를 하면 손괴죄로 처벌받지 않거든요. 네, 고의를 가지고 손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말씀대가 드린 것처럼 이게 손괴가 맞는지, 네, 그리고 내가 고의적으로 손괴를 한 것인지 이 부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 예, 굉장히 억울하신 거 저도 충분히 알겠고, 예,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다퉜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거를 다 다투려면은 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다투어야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이든 간에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 네, 명령은 확정이 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네, 예외적으로 약식 명령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는 7일이라는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린 사유는 나한테 네,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도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식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재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재심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재심 사유 중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경찰관이 직무에 관해서 뭐 그 위법한 행위를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할 수는 있으나 네, 그런 게 사유가 있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경찰관이 어떤 직무상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이거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억울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꼭 다투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 제가 네, 이걸 다시 뭐 재심을 하고 이런 건 제가 바라진 않는데, 네, 제가 이걸 억울한 부분을 이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네, 앞으로는 제가 뭐 일반인이 뭐 공권력을 이길 수는 없지만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찰분도 그렇고 조사할 때 그분도 그렇고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봤더니, 원래 이게 검찰에 송치된 이런 조사를 했으면은 녹화 화면이나 음성 파일이 다 있어야 되는 건 맞답니다. 네, 맞는데 네, 그런 절차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제가 고의가 아니라는 거는 어차피 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고의라고 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연행이 됐겠죠. 이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끝난 문제인데, 제가 대신 그냥 제가 이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앞으로는 저한테 판결 내린 판사님이나 조사를 했던 형사님이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22,900원짜리 이거 몇백 배 되는 벌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벌금도 법적으로 몇 배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억울한 부분이고 납부는 했습니다. 제가 제 딸내미 앞으로 장래가 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과자가 돼버리면. 그래서 납부는 했는데, 이런 억울한 부분 때문에 정말 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어디가 하소연하겠습니까? 뭐 가족 친척이 뭐 판사 변호사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그 누구라도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전화를 네, 드린 거고, 네, 뭐 변호사님 뭐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쭤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이상인데 벌금 300만 때문에 500만 원 이상짜리 변호사님을 해가지고 이긴들 뭐 큰 의미도 없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이제 납부는 했습니다. 납부는 음,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돼가지고 네, 사실 앞으로는 경찰차 뭐 1m 근처에도 안 갈 거고요. 이게 네, 정말 너무 억울한 부분이 돼가지고 그냥 뭐 이런 뭐 일이 생긴 것도 뭐 그렇지만은, 네, 이게 제가 뭐 솔직히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소연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된다 하는데,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딸내미를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납부를 하고 말았는데,
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신청을 했고요. 예,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벌금이라는 게 뭐 액수를 떠나서 이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제 전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참 그때 다투셨으면은 무죄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되게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네. 뭐 지금 이거를 다투시는 방법은 없지만 네. 그 확정된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그 네. 확정 판결에 대한 기록을 열람등사 신청을 해보세요. 그럼 네. 내가 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뭐 그걸 지금 와서 다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뭐 아니, 나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기억에서 뭐 잊어버리겠다 하시면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근거로 처벌받은지를 나는 정말 확인을 해야겠다. 이러신다면 확정 판결 기록에 대해서 좀 열람 등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건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럼 법원에 예, 법원에. 법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법원에 네. 법원 또는 이제 검찰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록이 확정돼서 검찰청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네. 법원과 검찰청에 한번 동시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다양한 네. 방안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을 네. 도과하는 경우에는 사실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이제 짧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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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이후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좀 예. 별로 없고요. 예, 더더구나 뭐 정식재판 청구는 7일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예, 뭐 보통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 항소하 그러면 2주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네. 형사는 그거보다 좀 짧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유서 같은 거는 나중에 써도 돼요.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서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네. 종이 한 장에 써서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일주일 안에 하게 되면 그 후에 자세하게 내가 주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놓치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네. 뭐 형사 절차에서 항소도 마찬가지고 민사에서 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복하는 거는 종이 한 장으로 일단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불복 기간을 꼭 준수하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정 판결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30년 전 신용카드 연체 한두 번 정도 된 적은 있어도 여태까지 그 어떠한 신용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신용 점수도 꽤 좋은 편이고 전과도 물론 없고요.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가 나면서 피해자 쪽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상대 측 보험사가 저희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원고 측 일부 승소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물며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제가 개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터라 혹시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개명 신청이 불가능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개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개명 신청이 기각이 되면 추후 다시 개명 허가가 나기 어려운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교통사고 얘기가 좀 나와서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일까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고, 개명 신청을 앞두고 지금 이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패소 판결이라든지 범칙금 이런 부분이 개명 신청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상당글을 보아하니 이제 민사소송으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칙금이랑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명 신청이 제한되는 거는 그 범죄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범죄 전력, 범죄를 범했다는 과거의 전력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각을 하는데요. 아, 네네, 그럼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은 형사처벌이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범칙금이라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냥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행정벌로 받은 것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엄연- 혼동을 예, 많이 하시지만, 예. 네, 뭐 과속을 해서 뭐 CCTV 과속해서 적발이 되면은 범칙금이랑 벌점을 부과받거든요. 네. 그거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형사처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여요. 아,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정말 이게 뭐 벌금을 받았는데 잘못 쓰셨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만약에 그랬다면은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범칙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만으로는 기각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보통 어떤 경우에 이제 개명 신청이 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가가 있거나 벌금을 미납했거나, 아, 일부러 뭐 회피하려고 예, 그리고 한다든지. 뭐 채무불이행, 뭐 신용불량증, 심형불량 등 어떤 자신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좀 면피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2차 개명까지는 괜찮은데 3차 개명서부터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좀 후속 절차에 대해서 좀 또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개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되나요? 네, 개명 허가는 이제 법원의 허가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주민등록 이름상의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안에 개명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 핸드폰, 뭐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계좌명의자도 바꿔야 되는 등등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 개명 신청을 하는 건수가 약 16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명 신청 전에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개명 신청을 직접 한번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네네. 네, 개명 신청을 하려면 내가 왜 개명 신청을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를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개명 신청하는 이유를 좀 소상히 쓰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인후보정이라고 해서 그 관련자들의 진술,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내가 보증한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서, 보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걸 첨부해서 냈었었는데 뭐 다행히 개명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명 자료가 없다고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상담 조력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명 자료를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소를 하다가 물건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서 남편의 2년 전 휴대전화 공기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충전하라고 메시지를 받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 친구와 남편이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과는 전쟁 같은 시간이 시작됐고 결국 저는 친구를 상대로 상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어이없게도 형사 고소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혐의가 5개나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협박죄, 모욕죄, 심지어 스토킹까지 고소를 했는데요. 친구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제가 메신저로 욕을 보내고 수십 통 전화를 했거든요. 친구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한 겁니다. 제가 상간녀인 친구에게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배우자가 이제 바람이 난 경우 그 상대방이 이제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까운 네. 지인인 경우에 좀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전에 주고받은 불륜 메신지가 발견이 되는데 이걸로도 좀 상간 소송이 좀 가능할까요? 네, 상간 소송이라면 민사 소송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륜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상간행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2년 전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3년이 예, 상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네. 뭐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가기 전에 상간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상간 소송을 했더니 오히려 이게 약간 적반하장 같은데 상대 측인 친구가 형사 고소를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좀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상간 소송은 이 민사 소송이에요. 민사 소송에 피고가 된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죠. 네. 예, 상간 소송의 피해자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런 상단글에서 적시되어 있는 형사 고소의 그 피의 사실 죄목들이 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좀 이 말씀해 주신 거 봤을 때는 메신저로 욕을 보내고 또 수십 통 전화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 아마 네.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형사 고소를 지금 당한 상태시잖아요. 실제로 뭐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스토킹 관련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을 몇 개 해봤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그렇군요. 많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쟁점이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게 왜 스토킹 행위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 즉 상대방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라는 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에 뭐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될 수 있고 스토킹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렇게 좀 화가 많이 났을 때 또 다른 이제 어떤 범죄를 좀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상담자님께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이제 형사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죄목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순간의 좀 분노로 인해서 또 이제 다른 또 이 범죄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또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앞두고 한창 육아용품을 준비 중인 부부입니다. 사야 할 물건이 워낙 많아 중고거래를 주로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문고리 거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물건 값을 선 입금한 뒤 상대 집 문 앞에 놓인 물건을 찾아가면 되는 형식인데요. 물건도 직접 보지 않은 채 돈부터 입금하는 방식이 찝찝하긴 했지만 육아 과정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가정에서는 흔하게 하는 방식이라 기에 믿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금 뒤 집 주소를 알려주겠다던 판매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 두절인 건데요. 상대에게 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름도 직업도 또 주소도 좀 모르는 상대인 것 같습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거래이고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사기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특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의 이름도 직업도 주소도 모르지만 상대방이 어느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서 가입했다면 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네. 그리고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에 물론 뭐 대포 통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계좌의 명의자일 수도 있고요. 그 계좌의 명의자랑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휴대폰 번호에 통신사 사실 조회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화번호만 안다고 한다면 전화번호만 기재하거나 아이디만 기재해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기관의 인력을 통해서 그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뭐 아이디라든지 뭐 계좌라든지 뭐 입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서 좀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게 가장 좀 우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고소장에 기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아이디랑 뭐 입금 내역, 계좌 정보, 뭐 전화번호 이런 거를 기재를 하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드러나는 증거를 첨부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익이 귀속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첨부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상대를 좀 어떻게 특정하는 것이 좀 이뤄지고 난다면은 그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절차가 좀 진행되나요? 네. 뭐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도 뭐 한 달 내면은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수사기관은 더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형사고소를 했다면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민사소송에서는 특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래서 송달받은 다음에 이제 공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민사 소송도 같이 뭐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떻게 순서는? 네. 통상 뭐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가 참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네. 민사소송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형사고소를 해서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자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뭐 변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또 이런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직접 확인을 못하니까 하자가 있는 물건을 놓고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자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그 물건이 갖춰야 되는 성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또 객관적인 어떤 성질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한 그 품질의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하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고거래 같은 거는 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거래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 하기 전에 꼼꼼하게 그 제품의 어떤 현재 상태라든가 네. 뭐 고장이나 뭐 다른 하자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 합의된 기준에 만약에 못 미친다면 그 하자가 너무 커서 내가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면은 중고거래 계약을 취소를 하시고 전액 환불받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지만 내가 뭐 사용하겠다 정도에 이른다면은 뭐 대금 감액을 요구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대금을 감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고 거래 사기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저희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